이번 세션은 한국형 띵크탱크의 발전 방향인데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의 띵크탱크를 대표하거나 또 리드하고 계시는 리더들이 지금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황세희 여시제 미래디자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강석훈 교수님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전이 이제 계속 살을 붙이고 또 다듬어지고 또 수정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발제를 해주신 거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이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강석훈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자꾸 요약하기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요약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우리 글로벌 선진 플랫폼, 그 선진 프레임워크이 국가 프레임워크이 사실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혼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수단으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제가 지금 교육 분야에서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소위 말하면 이제 지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각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지만 테크놀로지는 그야말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측면, 인문적인 측면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석훈 교수님께서는 가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치들,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와 가치를 이제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띵크탱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띵크탱크가 그냥 리서치만 할 게 아니고 리서치 인투 액션. 그래서 이제 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변화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제 너무 좌우의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래라는 새로운 디멘션을 추가해서 트라이앵글 어프로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좀 활로를 모색을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정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빠르고 낮은 정부에 대한 또 방향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지금 토론자께서도 보시는 또 들으신 것 중에서 인정을 하실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탤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 말씀을 간단히 올려주시고 우리 강성진 우리 교수님께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강성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 정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 잠깐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한국형이라는 게 뭐냐, K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 저는 서구형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거쳤고 이제 여러 종구를 지나면서 이제 유럽형이나 미국형의 자본주의 체제를 저희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자본주의냐 전체주의냐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담론이 전부 대립형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환경이냐, 성장이냐 감염병이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요약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이라는 것과 일자리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데 사실상을 보면은 저희들이
70년대 초반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 클럽의 어떤 그런 경우에 이제 로마 클럽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0%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디그로스라는 얘기가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디그로스는 결국은 성장률을 0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국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전제 조건이라는. 그래서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윈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장과 분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는 거고 환경하고 성장하고 아직 감염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감염병도 우리나라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감염병 문제를 방역을 위해서 성장을 멈추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는 앞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나오는 게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 얘기는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ESG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2010년대 말에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그 도너츠 경제학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 강석원 교수님이 했던 사회적 가치, 즉 자본주의의 가치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변화해야 돼. 그건 결국은 경제 주체나 어떤 대립 간의 대립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같이 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자. 그런 게 아마 이제 강석훈 교수님의 담론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나 전체주의라는 논쟁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냐 정부냐, 시장이냐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냐 정부냐는 문제로 좀 귀결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강석훈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네, 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항세희 그 미래 디자인 실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석훈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K4에서 시작하고 있는 문제 의식이나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가지고 계시는 문제 의식이 저희 재단법인 여시제가 출범할 때 했던 문제 의식들과 많이 공명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변화, 성장이 가져온 세계의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세계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의 가치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에 맞춰서 4가지 방향의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주셨던 어떤 시대 인식에서의 글로벌 기준에서의 그런 갈등과 혼돈, 그리고 대한민국 수준에서의 그 갈등과 혼동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공명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그 정책 플랫폼이 또 출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든든하기도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들을 쭉 해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그런 트라이앵글을 통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좀 막막해하고 있고 혹시 또 때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들에 되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큰 그 지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그 연구 아젠다들이 주로 이제 통상이나 복지, 그다음에 교육, 이런 재정,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정책 베이스의 아무래도 정책 플랫폼이다 보니 그런 식의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가 느낀 것은 그 첫 번째 슬라이드도 정치의 한계용 혼돈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탈정치적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좀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플랫폼 내에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래의 가치를 논의를 하고 미래의 플랫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혁신과 전환 속에서 그 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소외하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요. 이 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 그 두 세력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에서도 K4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또 공감하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정치적인 측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박명호 안민정의 포럼 회장님 정치학자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 마이크를 또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하시죠. 뭐 이렇게 또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마이크가 조금 약해서요. 조금 목소리를 좀 네. 크게 하시다.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난 시대의 어떤 담론과 정책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달 후에 서울 부산 재보선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 어찌되었든 그런 담론과 정책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평가받는 계기가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사회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서의 어떤 이런 담론과 정책과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측면을 감안하시더라도 박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도 요새 가장 등한시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대 세력의 틈바구니에 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부분의 초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분배, 개정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리엔테이드 돼 있다 할까요? 좀 더 초점이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성장 담론에 대한 재환기와 재주목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걸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강 교수님 표현을 옮기면 액션입니다. 담론을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자는 건 다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거기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야 되고 완급도 조절해야 될 거고 강력도 조절해야 될 텐데 액션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고 정확한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아쉬운 점은 시간 관계상 제외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7번째 그 과제로서 국민통합형 정치개혁이라는 말씀하셨죠. 제가 정치학자라서 당연히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의 한계를 인정합니다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회고록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 라는 이 제목을 쓰신 걸 보면 특히 우리 강 교수님이나 이주호 장관님이나 다 국회에 계셔본 행정부와 청와대에 근무해 보신 경험을 아마 제가 보기엔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국회와 정치의 이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국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문 들어가는 곳에 시위하거나 노숙하면서 사는 분들이 제가 가끔 갈 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국회가 힘이 세진 거다. 역설적이지만. 근데 국회의원 하신 분들 여쭤보면 정말 뭐 하나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국회의원의 그냥 개인과 가문의 영광만 남을 뿐인 거죠. 그 공동체 문제 해결에 이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될 텐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의원 겸직 장관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청문회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데 전현직 의원들이 가장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청문회라는 제도 때문에.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청문회 만든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럼 결국은 거의 내각제 비슷하게 대통령은 앞으로 어느 분이 되셔도 상황처럼 이제 보통 좋은 말씀만 하실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텐데 과연 그 국회가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겠느냐. 그런 역량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국가 어젠다 이번에 정책 어젠다 5가지 제시하신 것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한 번은 건너가야 될 산이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학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신 내용들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이 K4를 이제 창립하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인 논쟁이나 논의에 사실 정책이 빠져 있거든요. 정책 전문가의 목소리가 사실 들리지 않고 또 많은 경우에 그 엄밀한 정책 분석 없이 그냥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우도 너무 지금 빈번해지고 있어서 정말 싱크탱크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냥 싱크탱크로서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입법화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범철 우리 대표님 굉장히 요즘 활동이 활발하신데 특히 이제 외교나 이런 분야에서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K-폴리시 플랫폼 출범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뭐 강석헌 교수님 발표 내용이나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볼 때 공감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사회가 이 논리가 없이 논쟁만 치닫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 같은 역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학계 중심의 연구를 했을 때는 이론 중심이었고 사실 실용적인 측면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것이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에 제한되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석훈 교수님 발표 내용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감했고 다만 이제 차이점이나 개선 방향이나 함께 또 토의할 부분이 생각난다고 보면 이 아젠다 세팅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용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챌린지하고 리스폰스하면서 구체적인 7가지의 과제를 던져주셨잖아요. 그 앞에 부분은 저도 다 공감하는데 7가지 과제를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온 게 저는 외교안보를 하다 보니까 7번째 과제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모병제 도입 방안인데 모병제 하나조차도 사실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쟁점이 크거든요. 따라서 이런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아젠다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논의 같은 것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더 실용적이겠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정말로 실용 연구와 액션 부분이 저희가 현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의 경우에도 포럼이나 싱크탱크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 인력은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때 이제 아웃소싱을 제대로 해서 뭔가 법을 바꾸든지 정부의 정책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젠다 제가 이번보다도 사실 4년 전에 미국 대선 보면은 CFR이라고 외교위원회에서 정책 아젠다를 쫙 식별해가지고 의견을 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올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싱크탱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 강석훈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부분을 또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젠다로 사실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사회연구원과 여시제의 입장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른 의견이더라도 각각의 아젠다에서 다른 의견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제기됐고 거기에서 어떠한 꼭 저는 모든 정치가 다 중용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정한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했을 땐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러한 논의가 이 K-폴리시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이제 특히 이제 후반부에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요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논의할 정책 생태계 또 정책 생태계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잘 갖고 나갈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제 새로 이제 출범하는 K-폴리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기대 말씀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지금 강석훈 교수님의 이제 발제에 대해서 쭉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강석훈 교수님께 좀 그 리스판스를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지만 예, 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발제를 했는데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 보완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마지막에 신범철 교수님이 아젠다 세팅할 때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부분을 천번 만번 더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 그 플랫폼으로서 띵크탱크끼리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명희 교수님께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정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정치를 직접 참여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서치가 정말 리서치를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 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너무 밸류에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약간의 테크니컬한 정책 제안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 방식 플러스 그 방식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더해서 굉장히 가치에 담대하게 접근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아젠다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원탁 지금 토론인데요. 사실 이 원탁에 또 큰 원탁에 정말 좋은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우리 한 라운드 더 하고 또 플로어의 의견도 또 물어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우리 K-폴 플랫폼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큰 취지는 이제 우리 정책 생태계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정책 생태계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막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지만 지금 정치 과정에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정책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정말 그 심도 있는 분석들에 기반한 지금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소해 나갈지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만 하겠다 아니고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띵크탱크의 그 리더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순서를 또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준비하시기 좋으니까 강성진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 의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되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서치 인투 액션이라고 하나요? 네, 네. 상당히 이제 뭐 어떤 정치 체제를 떠나서 어느 정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액션 플랜이 항상 정부 정책으로 본다면은 그 리서치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싱크탱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아까 강석훈 교수님 말씀하신 가치 이런 게 저는 규범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체제를 떠나서 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시각 같은 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K-팔릿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저는 그 위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을 학교에서 강의하지만은 한국에서의 논의되는 시장과 정부를 보면 과연 시장 실패가 더 심각한 건지 정부 실패가 더 심각한지 논의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고
미국 교과서 중심이다 보니까 시장 실패는 되게 강조를 하는데 정부 실패는 강조를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정부 실패들을 그렇게 논의 안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정부가 뭐 실패한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시장에.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 왜 이 말씀드리냐면 비전이나 어떤 공감대 형성은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를 해소한다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든가 교육을 뭐 이제 그 기회를 많이 준다라든가 약간 공정하게 준다. 이런 비전은 다 똑같은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뭐 이제 그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양극화 문제가 보편적 복지나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느냐 그 반대거든요.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책 수단을 이제 그 정책 수단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액션이 과연 그거하고 일치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하면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주는 선택적 복지가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보편적 복지를 줘버리면 상위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문제다 보면은 하위 50%는 이미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상위 50%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것이지 해소시키는 정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리서치라는 거는 결국 그런 비전과 담론이 있을 때 그 액션 플랜이 줬을 때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기본소득이 똑같이 주면서 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인 인간 보편적인 목적이라는 개념하고 양극화라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리서치 인투 액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서로 생태계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연결되지 않고 모든 싱크탱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용어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쓰이고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희 한국 풍토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 정책 플랫폼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좋은 정책을 이제 같이 모여서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액션에 옮기는 그 집행하는 것까지 이제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을 잘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들이 좀 이렇게 엄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평가 없이 쉽게 뒤집히거나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서 또 입법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거에서 그걸 더 넘어서서 그걸 잘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데까지 띵크탱크들이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황세희 우리 실장님께 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선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정책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좁고 아직도 좀 파편적인 생태계로밖에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정책 소비자라는 풀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 플랫폼에서의 어떻게 보면 정책 입법을 실현하는 과정이 국회에 있는 이제 개개인의 의원들에게 이제 이걸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단 선거 기간에 이제 선거로 후보하시는 분들에게 정책이나 비전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의나 편향에 맞는 기호에 맞는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정말 정책 플랫폼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정책에 실행을 했을 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대한민국 싱크탱크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 달에 그 한 열흘 정도 저희 이제 여시제에서 쭉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뉴스레터로 한 15,000분,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한 6,000분, 뭐 페이스북으로 10,0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고객 만족도 평가처럼 했는데 꽤 좀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보니까 의외로 일반 직장인들이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반이 이제 공무원,
연구직, 언론인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은 콘텐츠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로 키워드가 미래나 디지털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도 궁금하고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콘텐츠나 그런 정책 보고서들이 그분들한테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멀리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K4에서는 좀 그런 중간 역자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 저 경제사회연구원 쪽에 또 여쭤볼 건데요. 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건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셔서 그쪽 좀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걸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큰 질문 뭐 정책 생태계 네, 네, 네. 말씀 그것부터 드리면서 먼저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유튜브를 왜 하게 됐나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탱크탱크가 상당한 도전을 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은 다 국책기관이고 국책기관은 뭐 적게도 뭐 100억 단위, 많게는 몇백억을 쓰는 그런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쪽에도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한 국책기관에서는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민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시제라든가 고등교육재단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정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띵크탱크들은 사실은 약간 영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 상당 부분의 그 띵크탱크가 결국 아웃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아웃소싱을 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또 힘든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학계 자체는 약간 개인화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관행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또 이제 이따가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이 워낙 양극화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사실은 외교안보 쪽만 해도요 여러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절대 안 듣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지 이제 생태계 자체가 잘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화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다음 아마 라운드에서 돌 것 같은데 생태계를 어떻게 플랫폼으로 만들 거냐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학계의 개인화 문제라든가 또는 정치권에서 안 듣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개선하면 보다 양질의 연구 인력이 싱크탱크 쪽에서 아웃소싱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생태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작은 연구소예요. 뭐 이게 저희도 역시 아웃소싱을 해서 분과별로 교수님들 한 8분에서 10분씩 외교안보 분과, 문화분과, 경제분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다른 활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인 세미나 같은 것도 제한되고 그러다가 결국 싱크탱크가 정책을 갖다가 올바른 정책을 상향식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향식으로 전달이 잘 안 될 때 하향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목소리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유튜브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뭐 개인 유튜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아예 분야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외교안보, 화요일은 사회문화, 수요일은 경제, 목요일은 가버넌스, 그리고 금요일은 청년 미래, 업종 이렇게 나누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일반 유튜브와 달리 전문성 있는 토론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것도 새로운 시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냐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어. 왜 재미가 없거든. 와서 제가 이렇게 외교안보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 존중을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냐.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오는데 여기 와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다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또 하향식 방식에도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시도가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많이 지금 저도 뭐 팅크탱크에서 계속 뭐 이렇게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특히 젊고 아주 유능하고 활동적인 학자분들이 정책 연구에 깊이 이제 그 개입되면 정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오해 뭐 이런 이제 그런 소지들이 많아서 사실 유능한 학자들을 좀 정책 연구에 많이 인볼브해서 이렇게 좀 기여하시도록 하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싱크탱크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분께는 좀 그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박명호 교수님은 또 학계에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안민정책 포럼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유능한 학자들이 좀 정책 이슈에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쉽지 않은 일이고 신 교수님,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 예, 강요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본인 의사 하나 의도하고 전혀 관련 없이 앞서 강 교수님 그 말씀 중에 밸류라고 하는 이제 정책 생태계나 저희 이제 K 팔러시 플랫폼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강 교수님의 밸류라는 가치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시대 정신이나 어떤 거기에 따른 비전의 제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쪽이 좀 이쪽이 약했다 좀. 그러니까 미시적인 분석이나 이런 데는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었는데 그게 과연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냐. 그걸 시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K-팔러시 플랫폼의 역할 중에 하나는 허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 허브가 그런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코디네이터이기도 하고 협업의 어떤 그 기재일 수도 있는 그 역할이 이게 없었지 않았는가 여태까지. 그냥 각자 노생, 각계 약진만 있었지 이게 이제 종합화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이조 장관님 표현과 달리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안민에서도 기준을 얼마 전에 새로 정했는데 45세에서 50 초반으로 중심으로 모신다. 강사를. 그러니까 연령이 기준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대체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됐어요. 아주 순식간에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 위기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전혀 다른 세계의 모임처럼 돼버리고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는 좀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는 이 K-플러시 플랫폼도 그런 세대 교체의 어떤 기폭제, 네. 파격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최명일 교수님 좋은 학자분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는 재산을 갖다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한국 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정책 생태계에 지금 많은 한계들을 지금 다 공감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개인적인 포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질문 감사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교수인 줄 착각합니다. 물론 교수 맞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 교수직을 좀 던지기 직전입니다. 47년 역사를 가진 이제 원학은 장학재단으로 출발해서 우리 1인당 국민소득 400불 시대에 북스마트한 인재를 뽑아서 성공 포뮬라 확실히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에 보내서 살아오는 사람만 학자로 기르는 지금 793명의 학자가 이제 배출이 돼서 이방에도 몇 사람 있고요. 예일, 뭐 스탠포드, 하버드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일을 이제 4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그게 박명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제 4050 뭐 이런 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복잡한 그런 성숙된 국가가 될 거로 이제 미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라는 그만큼 발전했고 복잡해졌고 문제는 폭발하고 학자는 나왔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럴 상태죠. 그래서 저는 재단을 맡으면서 이제 이런 인재 창출 플랫폼을 좀 풀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21세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감은 전문가들이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임팩이 없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학생들이 안 오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요즘 학생들을 봤더니 첫 번째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K-팔러스 플랫폼이 똑같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이저 오디언스를 누구로 타겟하는가를 진작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인구 다이나믹스가 203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 온다 그러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갔고 2030년이 되면 아마 남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이라 그러고 있고 37년이 되면 여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그 자연 출산율 상태 계속이 되면 30년부터 인구 절벽이 계속이 돼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17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세 개의 다른 제너레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선배 그리고 아마 우리 김도환 선배님까지 포함해서 산업화 세대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이제 산업화 세대 극빈 개도국에서 이제 뭐 제조업 강국 선진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05 민주화제 우리가 한국을 바꾸었다 민주화시켰다 직선제 그리고 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서 이제 소통의 여러 기회를 만들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가슴이 따뜻한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프로그램에 관심 없다. 관심 없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로스쿨 가야 되고 메디컬 스쿨 가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뭘 하더라도 이들의 임팩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 플랫폼은 손님이 없는 거는 진짜 이 한국을 만든 세대, 바꾼 세대만이 지금 있는 우리 미래 임팩이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도대체 뭘까? 지금 그 팔러스 플랫폼의 생태계 환경을 생각해 볼 때는 GDP라는 세계 에크리놈을 생각했는데 일단 이제 미중 간의 격도, 지오폴리틱스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뭔가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모그래피 이런 상태고 네 번째 P는 이제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P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신문 보지 않고 트위터에 열광하고 있고 리트윗하고 있고 팩트에 관심 없고 있고 알고 싶은 거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자기 일자리인데 워라벨 뭐 그다음에 소확행 주 4일째 이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틀렸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때 인정해.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는 게 그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플랫폼을 구상해야 되겠다. 일단 뭐 보고서 내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그게 힘이지만 그거를 하는 이제 미디움은 저는 유튜브도 이제 거의 지금 막 한물이 끝나가는 것 같고 복습 부분이 시작된 것 같고 새로운 거는 팟캐스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재단에서 팟캐스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이 유튜브를 어트랙트하는 거는 사실은 구독, 약간 흥분 이런 건데 팟캐스팅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차분하게 뭘 전달할 수 같아서 진짜 담론이 장이 될 수 같아서 저는 이제 팟캐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과연 성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팔러스 플랫폼이 뭔가 임팩이 있고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뭔가 임팩이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K-팔러스 플랫폼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 장차관들이 그리고 이들은 보수인자. 벌써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인자라면 지금 이게 벌써 한 20% 레이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단 패닝은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디에 딱 쓰이는지가 밸류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이런 지속의 담론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안 그러면 진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일단 이 세대에 빠져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세대들 진짜 이런 스타들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우리 네. 교육이 너무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2030 물어보면 안 하거나 똑같은 인물 진짜 씻게 파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사실 저희도 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행사를 할 때는 우리는 다 빠지고 정말 아주 밀레니얼 새로운 아주 아이디어에 다이나믹한 분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해서 정말 정책 생태계가 정말 훨씬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가는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플로어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되고 또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책연구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저기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산업연구원부터 좀 한번 말씀 좀 주시고요. 저희한테 좀 좋은 덕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최 원장 사무총장님이 부르신 바람에 그냥 등장하게 됐습니다. 전 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입니다. 저는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 게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정치에 정책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그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너무 어느 한 방향의 정치에 영합한 정책만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 사무총장님 얘기해 2030이 정책이 굉장히 우리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매력 없는 존재예요. 정치의 합으로 그 정치를 좀 뒷받침해 주는 듯한 하부 그걸로 제시한 걸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책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정치적 디베이트, 정책적 디베이트가 이게 양쪽의 얘기를 다 아울러서 막 디베이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콘텐츠가 모여지고 어떤 때는 막 갈등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정책이 하나 딱 제시되면 지금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제시되는 게 목적 지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정책 만드는데 한계로 계속 작동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실은 우리 이 폴리시도 우리 최 사무총장님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 색깔을 좀 덮고 더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디베이트하고 그 디베이트 하는 걸 사회적 문제로 던져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정치적 변화나 이런 데 정말로 정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팔라스 플랫폼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꼭 가도록 좀 다들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편에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을 초대 원장이신 분도 계셔서 우리 박진 교수님께 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님도 계신데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연구원의 플랫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멍석을 까는 그런 역할이 그렇죠. 되는데요.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허브라는 표현도 써주셨고,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컨비너라고 표현해봤고요. 지금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행정부인데요. 행정부는 대통령이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한 정파에서 나오게 되죠. 따라서 행정부의 정책은 한 정파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합의 형성을 하라고 국회를 만들어 놨는데, 국회는 이제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정책 역량에 아직 한계가 좀 있고, 더군다나 합의 역량은 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 띵탱크가 좌우의 이념을 종합하는 컨비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개별 연구기관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은 앞서 김도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념에 너무 동도되지 않고 오픈된 그런 시스템을 갖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랫폼 하에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은 얼마든지 각자의 정파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한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 우리 민간 띵탱크 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각자 자기의 캠프에 대한 러블레터를 쓸 뿐이지 합의 형성을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걸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합의 형성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다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다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밸류가 다르거나 또 하나는 인포메이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정책 효과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외생 변수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두 가지 밸류와 인포메이션 중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안으로 제시해도 우리 사회의 합의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대 그 국회 미래교육 연구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경험에서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바로 뒤편에 그 허재준 노동연구원 또 연구위원님 계십니다. 노동 관련 또 연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또 이제 논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노동 연구를 하신 연구위원 입장에서 또 저희한테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후에도 뭐 토론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오전 세션은 지식 생태계 혹은 뭐 띵탱크 역할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 생태계하고 비교를 해서 부러운 점이라면, 예컨대 다른 생각을 이제 활발히 교환하고 논리와 논거에 승복해서 이제 아주 그 기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던 담론들이 이렇게 모여가고 좀 더 세련된 담론이 이제 국가 정책 아젠다로 되고 이제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책 생태계가 운영되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방금 많이 나온 이런 공감대 갖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진단이고.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뭐 젊은 세대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어떤 미디어도 새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되고 우리가 택해야 되고 뭐 이런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강석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부가 낮고 빠른 정부라면 그 자산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정책 생태계 비슷한 어떤 자산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좀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당위만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에 그동안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네이버 뉴스에 나온 것들도 이제
이 K폴도 레이블이 딱 붙잖아요. 아까 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전직 장차관들이 모인 대선을 앞둔 정책 그룹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규정이 굉장히 강한 이미 선입관들을 심어주는 이런 환경들도 있는데 정말로 플랫폼이 되려면 다른 생각에 열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화두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도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활발하게 토론하는 자세는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전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 다른 어젠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 반대 놓은 거 그다음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루는 진지함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박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합의하는 인프라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 못하더라도 공론화는 제대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K4이 가장 염두에 두고 초후반기에 그 운영을 할 때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하죠. 브루킹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인디펜던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에큐러시 이래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싱크탱크가 그 임팩트를 주려면 사회에 일단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도원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파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공론의 장에서 정말 또 에큐러시 그 데이터에 기반하고 정말 정확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임팩트가 이제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도 잘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싱크탱크 또 좋은 정책 플랫폼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독립적이고 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들 모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책 생태계 이슈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K8 플랫폼에 대한 또 기대 또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대표분들 또 리더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특히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마지막 발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네.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해서 갈게요. 한반도 선진화재단 안에 21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같이 이제 연구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비전이라든가 어떤 목표 이런 건 좌우 진보 보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안에 생태계 현상으로 봤을 때 액션으로 갈 때 그거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선진화재단도 그렇고 만약에 정치하시고 싶으면 한반도 선진화 이름을 빼고 나가시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름으로 갈 수는 맞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디펜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그래야 또 지속 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적이라는 말하고 대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용어 중에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 이런 게 해외에서 논의되는 그 개념하고 한국에 오면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K 플랫폼이라는 그 역할이 그런 담론화된 거에 대한 공론회장은 물론 이제 액션 플랜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데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출범하는 K 플랫폼도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세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4를 이제 한국형 정책 플랫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강선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을 짓자면 저는
좀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국 나름의 정책 대안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해외에도 알리는 또 다른 이제 K 플랫폼의 네.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도 정책 공공 외교과가 있는데 이게 생긴 지 한 5년 정도 돼서 다양한 정책 이슈 다변화를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정책 공공 외교라는 게 북핵 문제나 대북한 외교를 어떤 식으로 한국이 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한국에서 의료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세계에 발신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랑 케이폴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제 한국 싱크탱크들이 협업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세계에다가 발신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주호 장관님 특히 다양한 국제기구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서 한국의 정책 대안들이 이제 다른 이제 국내만이 아닌 해외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전달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신범철 우리 예. 네. 이제 K-폴리시 플랫폼한테 기대하는 건 플랫폼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젠다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 그런 식별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분야를 몇 개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필요한 아젠다가 무엇이냐. 아까 강석훈 교수님께서 잘 식별해 주셨지만 또 분야로 나눠서 들어가면은 여시제 입장도 있을 테고 고등교육재단일 수도 있을 거고 저희들도 제시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젠다들이 발굴되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향 같은 거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싱크탱크가 브루킹스도 있지만 헤리티지 같은 데는 우리는 공화당 지지하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게 옳다기보다는 각각의 판단에 맡겨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그걸 방향을 정하는 건 각각의 싱크탱크의 역할이지만 플랫폼의 역할은 적어도 아젠다를 우리가 몰랐던 아젠다를 발굴해주고 공유를 할게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의미 있는 지금 발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명호 회장님. 네. 신 박사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분야별까지 저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최상준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팅의 대상이 어디냐의 차원에서 보면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최상준의 말씀 듣고 갑자기 은퇴에 대한 그래서 우리 K-폴리시 플랫폼이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사회는 그거를 맡아주는 역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체였고 우리가 주체였지. 나를 밟고 그 역할을 해주는 내가 이제 지금 여기가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했다는 건 이미 라벨이 이제 붙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웬만해서 극복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운영 방식과 어떤 사회적인 포장의 측면에서 좀 현실적인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우리 삼촌. 네, 그 레이블링 된 게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성진 교수가 독립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또 이념하고 가치를 포기하라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띵크탱크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학상 공론하지 않으면 학상 공론하면 안 되고 뭔가 relevant한 걸 제안해야 되는데 그걸 현장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시 바람직한 이제 모델은 여기서 어떤 분은 뜻을 세워서 정치에 또 들어가고 어떤 분은 와서 또 이제 경험을 이제 반추하고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이게 뭐 조선시대 그냥 수당에 뭐 진짜 이제 고담 준론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건데 브루킹스가 한때 잘 나가는 싱크탱크인데 지금 거의 몰락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극복 못했는데 뉴미디어 제공 홈페이지가 전혀 인텍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젊은 세대지만 젊은 세대 가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도 별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시도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재단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제 인재 풀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인재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얘들을 움직이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애들이 뭘 할까?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 개의 세대로 선진화 세대, 민주화 세대, 지금 세대인데
문제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우리 관심 있잖아. 세대는 우리 생각에 관심 없잖아. 그럼 이제 거의 절망적이잖아. 브릿지라도 안 돼. 그럼 되게 이제 혁신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러스 플랫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면은 레이블링도 있지만 이쪽에서 뭔가 이제 브릿지를 하고 디바이드를 세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좀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원탁회의 그 토론 참여자들 또 플로어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좋은 해안과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 K-팔러스 플랫폼의 취지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들 많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협업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기회도 더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